억만장자 한재욱 회장은 그의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훔치던 하녀의 딸을 발견한다. 그리고 뒤따른 것은 분노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이었다. 침묵과 불로 지어진 집, 시계 소리보다 더 크게 아이의 배꼬르륵 소리가 울린다. 10살 민수아는 억만장자의 부엌 그늘에 숨어 굶주림은 규칙을 따르지 않기에 쓰레기통으로 향할 뻔한 음식 찌꺼기를 쫓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소녀를 붙잡았을 때 절박함의 한순간이 그들 사이의 거리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대리석과 금박 뒤에는 두 사람 모두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다. 이것은 단지 남은 음식 그릇을 들고 있다가 걸린 하녀의 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굶주림이라는 작은 행위가 어떻게 한 부서진 남자의 마음을 채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잊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10살 소녀는 조용한 집에서 가장 날카로운 소리가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수아는 숨을 참으며 차갑게 윙윙거리는 업소용 식료품, 저장고, 냉동고의 금속에 몸을 바싹 붙였다. 1분만 더 그녀는 기도했다. 제발 박 실장님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따라 사라지게 해주세요. 한재욱 회장의 집 부엌은 수아의 반지하방 전체보다 컸다. 스테인리스 스틸, 빛나는 구리 냄비, 그리고 항상 차갑게 느껴지는 검은색 화강감 조리대로 가득 찬 거대한 방이었다. 수아는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고 옅은 옥수수 수염색의 머리카락을 가졌으며 이 방의 모든 그림자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그 그림자들의 지도를 그렸다. 그녀의 엄마 미나라는 이곳의 가사 도우미였다. 그녀는 바닥을 너무 밝게 닦아서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오늘 밤 그녀의 엄마는 3층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안입계의 객실에 있는 무거운 담요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을 것이다. 발이 쑤실 것이다. 숨기려 애쓰는 기침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수아의 위장이 익숙한 공허한 통증으로 뒤틀렸다. 밤 9시 4분. 식료품 저장고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침묵. 수아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며 60까지 셌다. 그리고는 숨어있던 곳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맨발은 윤이 나는 돌바닥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유스구, 스토브와 텅 빈 도마, 조리대를 지났다. 그녀의 목표는 직원용 출입구 옆에 주차된 강철 카트였다. 그것은 버리는 음식 카트였다. 박 실장, 즉 수석 집사는 엄격했다. 한 회장의 외로운 저녁 식사나 직원들의 점심 식사에서 남은 모든 음식은 퇴비통에 긁어 버려야 했다. 하지만 친절한 조리사 마리아가 이끄는 주방 직원들은 종종 잊어버렸다. 그들은 떡볶이 반 그릇 혹은 작은 타르트 껍질을 호일로 느슨하게 덮은 채 접시에 남겨두곤 했다. 그들은 한 회장이 늦은 간식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 그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수아는 이것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9시 15분에 박 실장이 돌아와 카트를 검사한 다음 화를 내며 모든 것을 통해 긁어버릴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수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거의 손대지 않은 떡볶이 한 그릇. 직원 점심 식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다. 그 옆에는 돌처럼 딱딱하지만 여전히 빵인 찐빵 2개가 있었다. 그녀는 그릇을 움켜쥐었다. 차가웠다.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첫 입을 막 입에 넣으려 할 때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주방불이 켜졌다. 수아는 얼어붙었다. 그릇이 그녀의 감각 없는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다.
붉은 떡볶이가 하얀 타일 위로 쏟아졌다. 한 남자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키가 컸고 정장이 아니라 짙은 남색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은색이었으며 그늘진 눈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 보였다. 그는 한재욱 회장이었다. 이 집의 주인이자 엄마가 일하는 회사의 주인이자 엄마가 항상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남자였다. 수아의 심장이 갈비뼈를 쿵쿵 내리쳤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잡혔다. 한재욱은 멍하니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삶의 박물관에 가까웠다. 한때 아내 혜린과 아들 준혁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조용하고 웅장한 곳. 이제는 그와 유령처럼 움직이는 직원들 뿐이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잠은 그가 거의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었다. 오늘 밤 집의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어두운 나무와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로 둘러싸인 서재에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내 혜린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리웠다. 그는 집 자체만큼이나 공허한 아픔으로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직접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가죽 슬리퍼를 신고 봉제 카펫이 깔린 곡선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다. 그는 어둡고 텅 빈 그랜드 폴룸을 지났다. 그는 매일같이 12인용으로 차려져 있지만 아무도 식사하지 않는 공식 식당을 지났다. 그는 부엌동에 도착했다. 그는 집에 이 부분을 싫어했다. 그곳은 박 실장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고용된 엄격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철통 같은 효율성으로 집을 운영했다. 한재욱은 그 효율성에 감사했다. 그것은 그가 집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무거운 부엌문을 밀고 들어갔고 어둠을 예상했다. 대신 그는 케이터링 카트 위로 몸을 웅크린 작은 형체, 한 아이를 보았다. 작은 금발 소녀. 잠시 동안 그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유령일지도, 미국에 살며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손녀의 기억일지도. 그때 아이가 그릇을 떨어뜨렸다. 도자기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는 날카로웠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는 그 소녀가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엎질러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며 강철 카트에 몸을 바싹 붙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보였다. 너, 한재욱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었다. 뭐 하는 거냐? 수아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 숨어, 죄송하다고 해. 울지 마, 엄마가 해고될 거야. 우린 반지하 방을 잃을 거야. 우린 약 살 돈이 없을 거야. 그녀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떡볶이를 맨손으로 깨진 그릇에 미친 듯이 다시 담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은 그녀의 목구멍에서 찢어져 나왔다. 제가 치울게요. 지금 당장 치울게요. 제발, 제발 박 실장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회장님. 한재욱은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역겹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소녀는 떨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붉어졌고 떡볶이 소스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질러진 바닥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등이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그는 그녀의 옷을 알아차렸다. 깨끗했지만 낡았다. 그녀의 분홍색 운동화는 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녀가 아니었다. 그의 손녀는
장난감과 조랑말로 가득 찬 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아이는 말랐다. 멈춰. 그가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복종에 익숙한 남자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차가운 떡볶이를 손에 가득 쥔 채 얼어붙었다. 누구냐? 한재욱이 물었다. 그녀는 눈물과 약간의 소스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저는 수아예요, 회장님. 민수아. 민씨라. 한재욱은 기억을 더듬었다. 미나라 씨 딸이군. 조용한 가사 도우미 미나라. 늘 서재의 은식기를 닦던 슬픈 눈의 그 여자. 그는 물론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녀는 부지런했다. 박 실장이 그녀의 일솜씨를 칭찬했었는데 그건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네, 회장님. 수아가 속삭였다. 내 엄마는 어디 있지? 일하고 계세요. 수아가 즉시 말했다. 위층에서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저보고 직원 휴게실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직원 휴게실은 지하 반대편에 있는데 한재욱이 말했다. 그의 머리는 날카롭게 돌아갔다. 넌 직원 휴게실에 있지 않잖아. 수아는 움찔했다. 배가 고팠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맴돌았다. 단순하고 끔찍하게 배가 고팠다. 한재욱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 협상을 벌였다. 그는 적대적인 이사회에 맞섰다. 그는 아내를 묻었다. 그는 68년 평생 동안 자신의 부엌에 서서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아이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렇군.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는 카트 위에 버려진 찐빵을 보았다. 그는 깨진 그릇을 보았다. 이걸 먹고 있었구나. 찌꺼기들. 버려질 거였어요. 수아가 그가 이해하기를 바라며 절박하게 말했다. 박 실장님이 9시 15분에 다 버리세요. 훔친 게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발요, 회장님. 우리 엄마, 이 일이 필요해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수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 엄마의 첫 번째 규칙. 절대로 우리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 것.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감사하다. 아프다고 한재욱이 다그쳤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 하지만 수아는 침묵했다. 그녀는 다시 자기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차가운 음식 웅덩이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작고 겁에 질린 조각상일 뿐이었다. 한재욱이 다시 입을 열기 전에 새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갈랐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박 실장이 중앙홀로 통하는 다른 쪽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바삭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키 크고 엄격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는 너무 팽팽하게 쪽을 쪄서 눈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카트를 치우러 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장면을 파악했다. 가운을 입고 당황한 듯한 한 회장.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녀. 엎질러진 음식. 평소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이 검붉게 변했다. 너. 그녀가 수에게 긴 손가락을 겨누며 쏘아붙였다. 그럴 줄 알았어. 수아는 허둥지둥 일어나 냉장고에 등을 기댄 채 뒷걸음질 쳤다. 박 실장, 한재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런 꼴을 보이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주 전부터 음식이 없어진다고 의심은 했습니다. 야간 경비원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였군요. 그녀는 수에게 다가갔다. 이 더러운 작은 도둑 같으니 네 엄마를 먹여 살리는 손을 물어. 당장
네 엄마랑 같이 여기서 내쫓을 거야. 경찰에 신고하겠어. 박 실장, 그만하면 됐어. 한재욱이 말했다. 회장님, 이 아이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본관 주방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회장님의 음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이요. 한재욱이 말했다.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차가웠다. 도둑입니다. 박 실장이 맞받아쳤다. 애 엄마인 미나라가 얘를 데려와서 멋대로 돌아다니게 놔둔 겁니다. 망신입니다. 지금 당장 미나라를 데려오겠습니다. 짐을 싸게 해야죠. 당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요. 한재욱이 명령했다. 박 실장이 멈칫했다. 그녀는 한 회장이 그런 말투를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자신에게는.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돌아섰다. 회장님, 내가 저 아이와 이야기하는 중이요. 한재욱이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오. 하지만 회장님, 이 엉망인 규칙이... 엉망인 건 치우면 돼요. 한재욱이 수아에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규칙은 기다릴 수 있어. 이만 가보시오. 박 실장은 마치 뺨을 맞은 듯 보였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수에게 마지막으로 순수한 독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다. 그녀의 뻣뻣한 등은 모욕 그 자체였다. 부엌은 다시 냉동고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긴 채 조용해졌다. 한재욱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닥에 엉망인 것을 바라보았다. 자, 그가 거대한 방에서 이상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치워야겠군. 그는 업소용 싱크대로 걸어가 고리에서 깨끗한 행주를 꺼내 물에 적셨다. 그는 돌아와서 늙은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엎질러진 떡볶이 옆 차가운 바닥에 바로 무릎을 꿇었다. 수아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들어본 중 가장 부자인 남자가 무릎을 꿇고 그녀가 어지른 것을 치우려 하고 있었다. 회장님 안 돼요.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제가 할게요. 제 잘못이에요. 같이 하자. 한재욱이 말했다. 그는 끈적한 소스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서 조각들을 주워. 망설이며 수아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억만장자와 한여의 딸이 함께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수아가 깨진 그릇 조각을 잡으려 할 때 소매가 걷어 올려졌다. 한재욱이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목은 새의 것처럼 가늘고 연약했다. 그리고 다른 쪽 손에는 어두운 것, 작은 청동 단추 같은 것이 쥐어져 있었다. 오래되어 보였다. 그게 뭐냐?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아는 재빨리 소매를 내리고 손을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님. 그냥 행운의 부적이에요. 볼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한 회장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하지만 그가 묻고 있었다. 천천히 그녀는 손을 폈다. 그것은 단추가 아니었다. 훈장이었다. 날개를 펼친 독수리, 발톱으로 작은 태극기를 움켜쥔 낡고 다른 청동 훈장. 그것은 참전용사 훈장이었다. 한재욱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 디자인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용맹한 군인들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훈장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상자 속에 하나 간직하고 있었다. 이건 어디서 났니? 그가 새로운 종류의 관심으로 갑자기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 큰외 삼촌 거였어요. 수아가 속삭였다. 엄마의 삼촌이요. 군인이셨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군인이라
한재욱이 작고 사나워 보이는 훈장을, 그리고 작고 배고픈 소녀를 번갈아 보며 되뇌었다. 그는 무릎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그는 우유를 마시러 내려왔다가 도둑과 아이와 그리고 미스터리를 발견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말했다. 수아의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오를 뻔했다. 어디요? 박 실장에게 가는 건 아니다. 그가 그녀의 눈에 서린 두려움을 보고 재빨리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가끔 점심을 먹는 부엌 구석에 작은 나무 식탁을 가리켰다. 앉아라. 수아는 나무 의자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으며 시키는 대로 했다. 한재욱은 거대한 대형 냉장고로 걸어갔다. 그는 문을 열었다. 안에 불빛이 쏟아져 나오며 치즈, 과일, 고기, 랩으로 싼 그릇들로 가득 찬 선반을 드러냈다. 그는 복잡한 프랑스 요리들을 지나치며 선반을 훑어보았다.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그는 커다란 도자기 그릇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전자레인지로 가져갔다. 그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기계였다. 버튼들을 유심히 살폈다. 잠시 후 그는 방법을 알아냈다. 1분 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수아 앞 식탁에 놓았다. 그것은 떡볶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그 자신의 저녁 식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값비싼 고추장과 재료로 만들어졌다. 먹어라.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수아는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뜨거웠다. 소스가 보글거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회장님, 배고프잖니? 먹어라. 한재욱이 반복했다. 그는 버리는 카트에서 딱딱한 찐빵 중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이것도. 그는 냉장고에서 작은 버터통과 칼을 꺼냈다. 버터를 발라 먹어라. 천천히, 마치 함정일까 두려워하는 듯 수아는 포크를 집었다. 그녀는 작은 한 입을 먹었다. 뜨거웠다. 그것은 그녀가 맛본 것 중 최고였다. 차가운 날카로운 통증이었던 그녀의 굶주림이 갑자기 포효하며 되살아났다. 그녀는 또 한 입을, 이번에는 더 빨리 먹었다. 한재욱은 그녀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빠르고 절박하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에 밴 공손함으로 먹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3분도 안 되어 그릇 전체를 비웠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찐빵을 먹었고 부스러기가 무릎 위로 떨어졌다. 다 먹었을 때 그녀는 얼굴이 상기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천만에, 한재욱이 말했다. 그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작은 식탁은 거대한 침묵의 부엌에서 섬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모든 것을 말해줘야겠다. 미나라 씨의 딸이 왜 내 부엌에 숨어 쓰레기를 먹고 있는지 말해줘야겠어. 그리고 네 엄마에 대해서도 말해다오. 진실을. 전부. 수아는 빈 그릇을 바라보았다. 음식이 그녀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위장 속 차가운 매듭으로 남아있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다. 한 회장님의 눈은 박 실장님처럼 화나 있지 않았다. 그의 서재에 있는 크고 중요한 책들처럼 무거웠다. 말씀드리면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도 엄마를 해고하실 건가요? 한재욱은 이 말을 숙고했다. 그는 사업가였다. 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결정할 수 없다. 그가 단호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엄마는 좋은 직원이야. 수아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그녀가 몇 달 만에 느낀 가장 큰 희망이었다. 엄마가 아파요, 회장님. 그녀가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숨기려고 하지만 밤에 우리 반지하 방에서 계속 기침을 해요. 심각해요.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에서 잠드세요. 가끔 저녁을 차리다가 잠드시기도 하고요. 어디가 아픈 거냐? 한자욱이 물었다. 폐예요. 수아가 말했다. 그 연기 때문에요. 우리 예전 살던 건물에요. 불이 났었어요. 오래전에, 여기 오기 전에요. 엄마가 우리 층 사람들 다 대피시켰어요. 김할머니 댁고양이 구하러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엄마가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수아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비틀었다. 의사 선생님이 폐에 흉터가 생겼대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한대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게 생겼대요. 새로운 병이요. 폐섬유증이라고 불렀어요. 한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용어를 알았다. 그것은 심각했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엄마 약이 있어요. 수아가 약간 속도를 내며 말을 이었다. 분홍색 알약이랑 파란색 흡입기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필요하대요. 특별한 종류로요. 차 한 대보다 우리 반지하 방 전체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절박한 파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우린 그럴 돈이 없어요, 회장님. 우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월급 전부를 병원에 내지만 병원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요. 빨간색 편지요. 돈을 안 내면 약을 끊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음식이 한재욱이 카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린 죽을 많이 먹어요. 수아가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그리고 빵이요. 엄마는 저녁을 굶으세요. 직장에서 먹었다고 하시지만 안 드신 거 알아요. 밤에 제가 자는 줄 아실 때 엄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들려요. 그녀의 수치심이 뜨겁고 날카롭게 돌아왔다. 전 그냥 엄마가 제 저녁을 드시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 소시지 하나 남았거든요. 전 배 안 고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부엌 냄새가 났어요. 그냥 한 입만 먹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넌 죄송할 게 하나도 없다. 한자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오래되고 낯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빨간 편지를 향한 것이었다. 세상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쥔 주먹을 보았다. 네 큰외삼촌 말이다. 그가 화제를 돌렸다. 그 훈장, 수아의 얼굴이 변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물러가고 작은 자부심의 불꽃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손을 펴서 청동 훈장을 바라보았다. 이건 큰외삼촌 김영웅 기세요. 엄마의 영웅 삼촌이요. 영웅이셨어요. 말해 보렴. 큰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흑백 사진에 나오는 거요. 엄마가 아주 용감하셨대요. 낙하산 부대원이셨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셨대요. 낙동강 전선이라는 곳에 가셨대요. 한재욱은 숨을 멈췄다. 낙동강. 그는 그것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위한 추모비에 자금을 댔다. 삼촌이 팀 전체를 구했대요. 수아가 외우고 있는 이야기를 읊었다. 그들이 갇혔었대요. 적들이 큰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제 큰외삼촌이 뭔가를 하셨어요. 교란 작전이요. 교란 작전.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친구들이 도망칠 수 있게 적들이 모두 자기를 보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총에 맞으셨어요. 한재욱이 그녀를 대신해 마무리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났다. 네,
심하게 다치셨지만 계속하셨대요. 모두를 구했지만 삼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녀는 훈장을 만졌다. 이걸 증조할머니께 보냈대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주셨어요. 엄마가 수아야, 이게 우리야.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셨어요. 무서울 때 이걸 붙잡고 영웅 삼촌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한재욱은 훈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낙하산 부대원, 그의 팀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 그리고 이것이 그의 유산이었다. 10살짜리 소녀가 식료품 저장고에 숨어 굶주리고 있었다. 불타는 건물에 고양이를 구하러 뛰어든 여성이 약값을 댈 수 있도록. 부엌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텅 빈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미나라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연한 갈색 머리는 헝클어진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가사도움이 유니폼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회장님, 박 실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녀가 말했다. 미나라의 시선은 억만장자에서 딸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식탁 위에 비싸 보이는 빈 그릇을 보았다. 그녀는 빵 부스러기를 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배고파 보이지 않는 수아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오, 수아야, 무슨 짓을 한 거니? 미나라 씨, 한재욱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는 키가 큰 남자였고 방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나라가 황급히 말을 쏟아냈다. 애는 규칙을 알아요. 휴게실에 머물러야 하는 거 알아요. 저는 그냥 동관 바닥에 왁스칠을 해야 했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애한테 책 읽으라고 했어요. 회장님,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애가 먹은 건 뭐든지 갚을게요. 제가 무보수로 일할게요. 미나라 씨. 한재욱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멈췄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아가 내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소. 한재욱이 말했다. 미나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상황이요? 돈? 병이요? 회장님, 저 애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그냥 아이예요. 걔는 이야기를 지어내요. 당신 아파트 화재에 대해 말해 주었소. 한재욱이 말했다. 미나라의 입이 꾹 다물어졌다. 당신 폐와 병원에서 온 빨간 편지에 대해서도 말했소. 미나라 씨는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문틀을 잡았다. 회장님,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저는 절대로 회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맹렬하게 상처 입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일하오. 한재욱이 말했다. 당신은 내 집에서 일하오. 당신 딸은 배가 고파서 내 식료품 저장고에 숨어 있어. 나는 그것이 내가 신경 쓸 문제라고 생각하오. 미나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노출되었다. 엄마, 수아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며 말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달려가 앞침에 얼굴을 묻었다. 죄송해요, 엄마.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큰애 삼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오, 수아야. 미나라가 딸의 금발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한재욱을 바라보았다. 제발요, 회장님. 얘는 착한 아이예요.
저는 좋은 일꾼이에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한재욱은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프고 자존심 강한 엄마가 작은 가족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용감하고 배고픈 딸이 영웅의 훈장을 쥐고 있었다. 그는 계산된 결정, 숫자와 예측, 이익과 손실 위에서 제국을 건설했다. 이것은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다. 미나라 씨, 그가 말했다. 첫째,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소. 미나라는 순수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에 기댔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둘째, 한재욱이 말을 이었다. 수아는 다시는 남은 음식을 먹지 않을 거요. 그는 벽에 걸린 내선 전화기인 주방 전화기로 걸어갔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네 자리 번호를 눌렀다. 미나라와 수아는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보았다. 신호가 한 번 울렸다. 여보세요. 졸린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최 변호사, 한재욱이 말했다. 나 한재욱이요. 일어나게 차를 보내겠네. 최태호는 한재욱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다. 회장님, 거의 10시입니다. 목소리가 투덜거렸다. 알고 있네. 한재욱이 말했다. 지금 내 주방에 직원과 그 딸이 함께 있네. 그 딸은 말하자면 유역지 미호 참전용사의 친척이고 그 어머니는 병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괴롭힘이라니요, 회장님? 빨간 편지들, 치료 거부, 늘 있는 일이지. 어느 병원인지 알아봐 주게. 그들에게 전화하게. 몇이든 상관없어. 처리하게. 처리하라니요, 회장님? 병원비를 지불하게. 한재욱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그리고 그녀의 주치의가 누군지 알아봐. 내일 당장 서울대병원에 있는 김진우 박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싶네. 최고의 폐 전문이지. 내가 직접 그에게 전화하겠네. 모든 비용은 내 개인 계좌로 처리하게. 문간에서 미나라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젓고 있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너무 과분해요. 그건 자선이에요. 한재욱은 수화기 위를 손으로 막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큰외삼촌은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었소. 당신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었지. 보아하니 당신 가족은 사람들을 돕는 습관이 있는 것 같군. 이제 제발 조용히 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돕게 하시오. 그는 전화기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최 변호사, 받아 적고 있나? 네, 회장님.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목소리가 말했다. 처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재욱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미나라와 수에게로 돌아섰다. 미나라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수아는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한재욱이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활력을 느끼며 말했다. 잠잘 준비를 합시다. 회장님, 미나라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 아파트로 돌아갈 수는 없어. 내일 아침 최고층에 있는 김진우 박사와의 약속이 있는데 말이오. 그리고 수아는 지쳤어. 그는 발을 비틀거리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박 실장이 3층에 있는 20개의 객실을 항상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 그는 미나라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 당신과 수아는 내 손님이야. 회장님, 저희는 안 돼요. 미나라가 항의했다. 직원들이 박 실장님이 난리가 날 거예요. 박 실장은 한재욱이 아주 얇고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띠며 말했다. 나를 위해 일하오. 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건 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가 덧붙이며
여전히 수아의 손에 들려있는 청동 훈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영웅의 가족이라면 말이요.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그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자, 방으로 안내하겠소. 중앙 계단을 이용합시다. 미나라 씨는 마치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수아의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한 회장이 그들을 부엌 밖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들이 항상 사용하던 흔들리는 직원용 문이 아니라 웅장한 복도로 통하는 정문을 통해서였다. 집은 밤이 되니 달랐고 조용했다. 집이라기보다는 잠자는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어둡고 무거운 액자에 담긴 그림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재욱 회장의 조상들의 눈이 이 이상한 작은 행렬을 따랐다. 가운을 입은 억만장자, 구겨진 유니폼을 입은 하녀,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 수아의 발이 푹신한 짙은 파란색 카펫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것은 그녀가 잠자본 어떤 침대보다도 부드러웠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싶었다. 그것을 밟고 걷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미나라는 차가운 공포만을 느꼈다. 이것은 금지된 일이었다. 그녀는 직원이었다. 그녀는 주방 직원, 가장 낮은 계급이었다. 청소할 때 외에는 중앙홀에 들어올 수 없었다. 중앙 계단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한재욱은 그곳으로 직진했다. 계단은 어두운 체리나무로 만든 거대한 곡선형 조형물이었다. 그것은 2층의 그림자 속으로 휩쓸려 올라갔다. 회장님, 미나라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가운을 살짝 잡아당겼다. 저희는 뒷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용 계단이요. 그게 더 낫습니다. 한재욱이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읽을 수 없었다. 직원용 계단은 직원을 위한 것이요. 미나라 씨. 그가 간단히 말했다. 오늘 밤 당신들은 손님이요. 그는 돌아서서 계속 올라갔다. 미나라의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카펫이 깔린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규칙에 대한 배신이었다. 박 실장의 규칙, 그녀를 고용 상태로 유지해주는 규칙. 그녀는 머릿속에서 집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너는 하녀야. 네 자리를 기억해. 그녀는 수아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수아는 그저 입을 작게 벌린 채 2층 위 어둡고 무겁게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2층 복도에 도착했다. 다 팀 문들로 줄지어선 복도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한재욱의 방은 서관에 있었다. 객실은 동관에 있었다. 그들이 동관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한 인물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박 실장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붉어진 얼굴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창백하고 차가웠으며 통제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한 회장을 향하지 않았다. 미나라를 향해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얼음장 같은 경멸의 시선이어서 미나라는 움찔했다. 회장님, 박 실장이 조용하지만 바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매우 늦은 시간입니다. 방금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소, 박 실장. 한재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고맙소. 이제 자러 가도 좋소. 집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미나라의 다리 뒤에 숨어있는 수에게로 미끄러졌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회장님? 저것들과 함께. 저것들이라는 단어가 혐오감으로 가득 차 공중에 맴돌았다. 내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중이오, 한재욱이 말했다. 그는 복도 아래를 가리켰다.
파란 방이 좋겠군. 정원 전망이 좋지. 박 실장의 통제된 가면이 마침내 깨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작은 크 하는 소리가 그녀에게서 새어나왔다. 손님이라니요, 회장님? 저 여자는 하녀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도둑입니다. 미나라의 무릎이 꺾였다. 박 실장님, 제발요. 그녀가 애원했다. 실수였어요. 수아는 음식을 훔치고 있었잖아, 미나라. 박 실장이 쏘아붙였다. 부인하지 마. 내가 잡았어.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지.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어. 그만하면 됐소. 한자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도날처럼 집사의 분노를 패고 지나갔다. 박 실장이 그에게로 돌아섰다. 회장님, 이 일을 제기해야겠습니다. 이 집을 보호하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허용하시면 다른 직원들에게 끔찍한 본보기가 됩니다. 모든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절도와 무단 침입으로 해고되어야 마땅합니다. 한재욱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는 그녀보다 키가 컸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지내며 그녀가 자신의 삶을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는 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다. 박 실장은 그가 깨달았듯이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잊고 있었다. 나도 규칙은 알고 있어, 박 실장. 그가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전체 상황을 모르는 것 같군. 이쪽은 미나라 씨와 그녀의 딸 수아 양이요. 누군지 압니다, 회장님.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가족이 누군지는 모르지. 한재욱이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김영웅 중사의 조카 손녀요. 박 실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래서요? 김영웅 중사는 육군 2호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용사요. 그는 낙동강 전선에서 전사했소. 매복 공격에서 분대 전체를 구하고 말이오. 그는 충무무 공훈장을 수여받았소. 사후에. 박 실장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의 훈장이 한자욱이 주머니 속 훈장을 꽉 쥐고 있는 수아를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다. 이 집에 있소.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의 가족이 이 집에 있는데 당신은 그들을 도둑이라고 불렀소. 아이가 배가 고팠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그들을 내쫓고 싶어 했지. 그는 그 말들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복도의 침묵은 무겁고 숨 막혔다. 나는 한자욱이 맞췄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군. 당신은 어떻소? 박 실장의 창백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규칙과 외양을 중시하는 여성이었고 방금 애국심, 영웅주의, 그리고 집주인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패배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조소, 한재욱이 말했다. 이제부터 미나라 씨와 수아 양은 나의 개인적인 손님이오.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오. 그들은 파란 방에 머물 것이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확실히 챙겨주리라 믿소. 세면도구, 새옷, 아침 식사. 네, 회장님. 박 실장이 말했다. 그 말은 그녀의 입안에서 제맛이 났다. 훌륭하군, 잘 자시오, 박 실장. 한재욱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하얀 문을 밀어 열었다. 미나라 씨, 수아, 이리 들어오시오. 미나라는 떨면서 얼어붙고 굴욕당한 집사를 지나쳐 수아를 끌어당겼다. 그들은 방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고 한재욱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단호하게 닫았다. 방은 거대했다. 부드러운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하얀 베개와 두꺼운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대한 침대가 중앙에 놓여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크리스털 램프가 빛나고 있었다. 방 반대편에는 작은 소파와 벽난로가 있었다. 수아는 엄마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꿈속에서처럼 침대로 걸어갔다. 그녀는 작은 손가락 하나를 뻗어 이불을 만졌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하기에 구름을 만지는 것 같았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보세요. 미나라는 문 바로 안쪽에 서서 두 손을 비틀고 있었다. 회장님,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이 방은 왕을 위한 방이에요. 이 방은 손님을 위한 방이요. 한재욱이 말했다. 그는 벽장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내 손녀가 여기에 옷을 두고 가는데 수에게는 너무 클지도 모르지만 따뜻할 거요. 잠옷은 서랍장에 있어. 욕실은 저쪽 문을 통하면 돼요. 그는 또 다른 문을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창가 작은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 전화기가 아침 8시에 울릴 거요. 그가 미나라를 보며 말했다. 내 변호사, 최 변호사일 거요. 그가 김진우 박사와의 약속 시간을 확인해 줄 거요. 내 개인 운전기사 벤이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모셔올 거요. 미나라는 그 말들을 처리하려 애썼다. 김진우 박사, 내 운전기사. 그것은 다른 세계의 언어였다. 저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한재욱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고 지쳐 있었다.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자존심이 강했다. 그는 수아의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자부심을 보았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자부심. 당신은 나게 갚지 않을 거요. 미나라 씨, 그가 말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오. 이것은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오. 김영웅 중사와 같은 분의 조카 손녀가 의료비 빚에 시달려서는 안 돼요. 내 나라에서는 안 될 일이고 분명히 내 집에서도 안 될 일이오. 그는 이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살짝 깡충거리고 있는 수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가 거의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 좀 자거라.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는 문으로 걸어갔다. 한 회장님, 수아가 불렀다. 그가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다. 떡볶이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작고 이상한 감정이 한재욱의 가슴속에서 움직였다. 그것은 녹슨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 같았다. 어쩌면 미소였을지도 모른다. 천만에 수아야, 그가 말했다. 잘 자거라. 그는 문을 닫고 그들만 남겨두었다. 꼬박 1분 동안 미나라와 수아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방에 그저 서 있었다. 유일한 소리는 미나라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때 수아가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욕실로 달려갔다. 엄마, 이리 와보세요. 욕조가 보트가 들어갈 만큼 커요. 미나라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거대하고 부드러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세척 화학약품으로 붉어지고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고운 실크 벽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해고될까봐, 그들이 가진 작은 것마저 잃을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이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동화 속에 있는 기분이었지만 박 실장이 여전히 저 밖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집사는 친절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굴욕을 당했다.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다. 엄마, 괜찮아요? 수아가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그녀는 작은 잎사귀 모양의 비누를 들고 있었다. 꽃 냄새가 나요. 미나라는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은 더 이상 굶주림으로 창백하지 않았다.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이 하룻밤은 현실이었다. 응, 얘야. 미나라가 수아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내 생각엔 우리 괜찮을 것 같아. 그녀는 서랍장에서 잠옷을 찾았다. 그것은 작은 분홍색 장미가 그려진 부드러운 플란넬 잠옷이었다. 그것은 수에게 너무 컸지만 그녀는 소매와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그것을 입었다. 미나라는 그저 유니폼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마 옷을 벗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 침대에서 자도 된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다. 수아는 무거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깊고 만족스러운 소리. 너무 따뜻해요, 엄마. 30초도 안 돼요. 그녀는 깊이 잠들었다. 미나라는 오랫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딸의 가슴이 평화롭게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수아는 따뜻하게 자려고 외투를 입고 잠들지 않았다. 미나라는 마침내 유니폼을 입은 채로 이불 위에 누웠다. 그녀는 부유한 집에 심오하고 깊은 침묵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안전, 따뜻함,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침묵이었다. 그녀는 기침을 했다. 몸을 뒤흔드는 건조하고 고통스러운 기침.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그 기침은 그녀를 절망으로 채우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기침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일 의사가 그 소리를 들어줄 것이었다. 복도 저편 한재욱 회장은 침대에 없었다. 그는 서재 가죽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아내 혜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들을 좋아했을 텐데. 혜린, 그가 텅 빈 방에 대고 말했다. 저들은 활기가 있어. 이 집에 오랫동안 없었던 무언가 말이야. 그는 작고 용감한 소녀를 생각했다. 그는 낡은 청동 훈장을 생각했다. 그는 자존심 강하고 겁에 질린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박 실장을 생각했다. 그녀의 차갑고 잔인한 눈, 규칙에 대한 그녀의 완고한 집착. 그는 그것을 허용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아이가 도움을 청하느니 차라리 굶주리는 곳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10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혜린이 죽은 이후로 줄곧 그는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 보안팀장에게 전화했다. 강 팀장, 그가 깨어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에 문제가 생겼네. 내 직원 중 한 명을 조사해줬으면 하네. 박미숙 실장 말이오. 네, 수석 집사요. 전체 보고서를 원하네. 재정 상태, 배경, 모든 것, 부정행위가 의심되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이 어둡고 광활한 정원을 내다보았다. 더 이상은 안 돼. 그가 어둠에 대고 말했다. 더 이상은. 아침의 첫 빛은 회색 빛이었고 불확실했다. 미나라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잠시 동안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목이 뻣뻣했다. 그녀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발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장 부드러운 매트리스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 회장, 부엌, 엎질러진 떡볶이, 파란 방. 그녀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베개와 이불더미 한가운데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 한 줌만이 보였다. 그녀는 깊고 평화롭고 걱정 없는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했다. 그녀는 안전했다. 미나라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수아가 자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었다.
그녀 자신이 잠들어 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관절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방은 조용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현실이었다. 실크 벽지, 무거운 커튼, 크리스털 램프.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아침은 무엇을 가져올까? 한 회장이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 박 실장이 아래층에서 칼을 갈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칠 때 책상에서 부드러운 전자음이 울렸다. 그것은 미나라를 펄쩍 뛰게 했다. 다시 울렸다. 전화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미나라 씨 되십니까? 목소리는 남성적이고 전문적이며 잠이 깨어 있었다. 네, 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최태호라고 합니다. 한재욱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미나라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변호사, 심각하게 들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미나라 씨. 목소리는 친절했다. 일정을 확인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서울대병원에 있는 김진우 박사님과의 약속을 잡아두셨습니다. 약속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오전 9시에 정문에서 차가 부인과 따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나라는 이 말을 머릿속에 새기려 애썼다. 서울대병원이요? 하지만 저는 안 돼요. 미나라 씨, 최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담 및 향후 모든 치료 비용은 한 회장님의 가족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신경 쓰실 일은 9시에 정문으로 나오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 딸 수아 양도 물론 함께 가셔도 됩니다. 김 박사님, 진료실은 매우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나라가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미나라 씨. 전화가 끊겼다. 미나라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문에서 차가,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미나라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오르는 것 같았다. 박 실장이었다. 틀림없었다. 그녀가 그들을 내쫓으러 온 것이었다. 누구세요? 미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예요, 마리아예요. 사모님. 젊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미나라가 눈살을 찌푸렸다. 마리아. 음식을 남겨두던 그 조리사. 사모님? 미나라가 문을 살짝 열었다. 깔끔한 흑백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은색 카트를 밀고 서 있었다. 조리사 마리아가 아니었다. 다른 하우스메이드 중 한 명인 마리아였다. 그녀는 19살쯤 되어 보였고 눈은 크고 긴장되어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소녀가 속삭였다. 한 회장님께서 그분이 이걸 올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사모님과 그리고 아가씨를 위해서요. 그녀는 카트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은 은색 돔으로 덮여 있었다. 이게 무슨... 미나라가 말했다. 소녀가 돔 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푹신한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토스트가 담긴 접시가 있었다. 다른 돔에는 빨간 딸기가 담긴 그릇이 있었다. 커피포트, 작은 오렌지 주스 피처, 그리고 따뜻한 미숫가루 한 잔이 있었다. 한 회장님께서 하녀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주방에 직접 전화하셨어요. 요겸 씨예요. 박 실장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소녀는 미나라에게 아주 작고 빠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든지 드시라고 하셨어요. 오,
미나라가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아야. 미나라가 침대로 걸어가 딸의 어깨를 흔들었다. 수아야, 일어나. 수아는 끙끙거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싫어요, 엄마. 추워요. 수아야, 이것 좀 봐야 해. 천천히 수아가 일어앉았다. 머리는 엉망진창이었다. 그녀는 눈을 비볐다. 그녀는 카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천국에 온 거예요? 비슷해. 미나라가 떨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침 식사야. 수아는 침대에서 허둥지둥 기어 나왔고 너무 긴 잠옷 다리에 걸려 비틀거렸다. 그녀는 카트로 달려가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미숫가루다. 먹으렴 얘야. 미나라가 목이 메어 말했다. 빨리 먹어. 우리 준비해야 해. 차가 올 거야. 정확히 오전 9시. 미나라는 그녀의 하나뿐인 좋은 바지와 싱크대에서 급히 빨아말린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중앙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큰외삼촌의 훈장을 꽉 쥔 수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로비는 흑백 대리석으로 덮인 광활한 공간이었다. 박 실장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 옆에 서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들을 아는 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도적으로 그들을 무시했다. 그녀의 뻣뻣한 등은 증오의 벽이었다. 미나라의 용기가 흔들렸다. 그녀는 다시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 커다란 참나무 정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과 운전사 모자를 쓴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미나라 씨, 그가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미나라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박 실장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아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집사를 지나 웅장한 초상화들을 지나 밝고 차가운 아침 속으로 걸어 나갔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미술관처럼 보이는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이었다. 그들은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차트를 받지 않았다. 프런트 데스크의 한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다. 미나라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님께서 준비되셨습니다. 그들은 크고 조용한 진료실로 안내받았다. 은발머리에 안경을 쓴 친절한 인상의 남자가 일어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미나라 씨, 저는 김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그녀와 악수를 했다. 그리고 미나라가 놀랍게도 한 회장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와 있었다. 회장님, 미나라가 말을 더듬었다. 여긴 어쩐 일로? 당연히 와야지. 한자욱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다. 김 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소. 이쪽은 내 딸 수아다. 그가 마치 방문한 친척을 소개하듯이 덧붙였다. 미나라 뒤에 숨어있던 수아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다음 1시간 동안 미나라는 검사를 받았다. 김진우 박사는 친절하고 인내심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다. 그는 새로운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는 호흡 검사를 실행했다. 그는 이미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미나라의 이전 병원 차트를 살펴보았다. 마침내 그는 그들 모두를 앉혔다. 자, 미나라 씨, 그가 말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매우 강한 여성이라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당신의 폐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연기 흡입이 상당한 흉터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감염, 폐섬유증이 있습니다. 꽤 진행되었습니다. 미나라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이 깨끗하고 비싼 방에서 그 말을 들으니 최종 선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김 박사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신이 다니던 병원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집중 호흡기 치료와 병행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흉터를 멈추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되돌리기도 하죠. 비용이 미나라가 눈에 눈물이 고인 차에 속삭였다. 비용은 한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며 말했다. 고려 대상이 아니오. 논의할 필요도 없소. 당신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오. 그가 의세계로 몸을 돌렸다. 김 박사,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다. 오늘 당장요.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요. 한재욱이 말했다. 그가 일어섰다. 미나라 씨, 내 집에서의 당신의 고용 상태가 바뀌었소. 이 순간부로 당신은 무기한 유급병가에 들어가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 사람, 그가 김 박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최고의 의사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야 하오. 알겠소? 미나라는 의사와 억만장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압도당했다. 1년간의 공포, 빨간 편지들, 끼니를 거르는 것,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좋소, 한재욱이 말했다. 이제 수아와 나는 가서 요즘 아이들은 뭘 먹나? 머핀? 카페테리아에 가서 머핀이나 사와야겠군. 간호사가 곧 당신을 치료실로 안내할 거요. 미나라 씨. 그는 수아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가자 수아야. 엄마 일하시게 해드리자. 몇 시간 후 집. 한재욱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미나라는 첫 치료를 받고 파란 방에서 쉬고 있었다. 수아는 훈장을 쥔 채 한재욱의 서재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그의 보안팀장 강도윤이 들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빈틈없는 남자였다. 그는 얇은 파란색 폴더를 들고 있었다. 조사하라고 하신 것이 옳았습니다, 회장님. 강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몇 시간밖에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만 심각합니다. 한재욱이 의자를 가리켰다. 말해보게. 박미숙 실장은 강 팀장이 말했다. 폭군일 뿐만 아니라 도둑입니다. 그가 폴더를 열었다. 지시하신 대로 가정 계좌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입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과다 주문을 해왔습니다. 식자재, 리넨, 청소용품.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물건들은 어디로 갔나? 한재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가지 않았습니다. 주문 자체가 가짜입니다. 그녀가 송장을 승인하고 집에서 대금을 지불하면 그 돈은 유령 회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 홈 솔루션입니다.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녀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재욱이 의자 팔걸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슬픔에 잠겨 이 방에 유령처럼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그를 속이고 있었다. 더 있습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직원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 멋대로 부풀렸습니다. 사정도 모르는 파트타임 직원들의 시간을 추가하고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괴롭히고 이의를 제기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나라 씨는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는 아프고 그녀는 미나라가 절대 불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재욱을 채운 분노는 차갑고 순수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았다. 그것은 모욕이었고 잔인함이었다. 그녀는 그의 집을 공포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추악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아이가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강 팀장 한재욱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그녀를 내게 보내게. 회장님, 물건을 챙기지 못하게 하게. 전화도 못하게 하게. 그냥 내게 데려오게. 네, 회장님. 5분 후 박 실장이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당황한 듯 보였다. 분명히 방해를 받은 것이었다. 회장님,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회장님의 부하 직원이 앉으시오. 한재욱이 말했다. 그녀는 등이 뻣뻣한 차에 앉았다. 회장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밀러 모녀를 집에 들이시기로 한 회장님의 결정 때문에요. 새로운 하녀 마리아가 아침 식사 트레이에 대해 떠들고 다닙니다. 그것은 프레스티지 홈 솔루션 계좌 말이오. 한재욱이 말했다. 박 실장의 말이 멈췄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한재욱이 책상 위로 폴더를 밀었다. 전부 여기 있어, 박 실장. 가짜 송장, 유령회사, 부풀린 초과 근무 수당, 절도. 집사는 폴더를 마치 뱀처럼 쳐다보았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그녀가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생활비가 회장님은 가진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전 제 인생에 10년을 바쳤습니다. 제가 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망쳐놨소. 한재욱이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말했다. 당신은 절도 위에 잡고 한심한 왕국을 세웠고 공포로 그곳을 통치했소. 아픈 여자를 괴롭혔고 10살짜리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도록 내버려 뒀지. 그가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경찰을 부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아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신이 사라지는 것뿐임을 다행으로 아시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이건 자백서와 변제 합의서요. 서명하시오. 당신이 훔친 모든 돈은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금에서 상환될 것이오. 그러면 강 팀장이 당신 차까지 호위할 거요. 지갑만 챙기시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 나머지 물건들은 태워버릴 거요. 회장님 제발요. 그녀가 공포에 질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 평판이 저는 어디로 가라고. 나가. 고함 소리가 서재에 울렸다. 소파에서 수아가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박 실장은 망가진 채로 서류와 펜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녀는 손을 떨며 서명했다. 강 팀장이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냈다. 잠깐, 한재욱이 말했다. 그들이 멈췄다. 당신은 미나라 씨에게, 한재욱이 말했다. 정식으로 사과 편지를 쓸 거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사과할 거요. 강 팀장이 당신이 쓰는 것을 지켜볼 거요. 네, 회장님. 그녀가 흐느꼈다. 그는 그녀가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집은 마침내 진정으로 조용해졌다. 한 달 후 집은 달라져 있었다. 무거운 커튼은 걷히고 겨울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꽃병에는 꽃이 꽂혀 있었다.
임금 인상과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은 새로운 가벼움으로 움직였다. 폐가 깨끗해지고 얼굴에 살이 오른 미나라가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수석 집사였다. 한재욱은 직설적이었다. 내겐 교도관이 필요 없소, 미나라 씨. 내겐 주인이 필요하오. 친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오. 회계 담당자들이 장부 보는 법을 가르쳐 줄 거요. 당신은 이 집에 다시 집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그녀는 뒤편 테라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한재욱을 발견했다. 수아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돌바닥에 앉아 집중하느라 혀를 내민 채 큰 외삼촌의 청동 훈장을 닦고 있었다. 한 회장님, 미나라가 말했다. 재욱 씨, 그가 정정했다. 그가 고집한 호칭이었다. 재욱 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동관에 쓸새 커튼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셰프가 오늘 저녁에 회장님과 수아가 식사를 함께 하실지 알고 싶어 해요. 기꺼이 함께 하겠소. 한재욱이 말했다. 수아가 훈장을 들고 달려왔다. 그것이 빛 속에서 반짝였다. 보세요, 새 것처럼 반짝여요. 한재욱이 훈장을 받았다. 그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나 배고팠던 작고 용감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프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너의 큰외 삼촌이, 한재욱이 뭉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수아야. 엄마가 제가 삼촌처럼 용감하대요, 수아가 말했다. 맞아. 한재욱이 훈장을 돌려주며 말했다. 그는 미나라를 바라보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집을 바라보았다. 너희 둘 다 용감해. 너희가 우리를 구한 거야. 수아는 환하게 웃더니 다람쥐를 쫓으러 달려갔다. 미나라는 한재욱 옆 벤치에 앉았다. 그들은 작은 소녀가 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금발 머리가 흩날렸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정원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것은 완벽하게 올바르게 느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잠시 표류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퇴근 후 휴식을 취하거나 늦은 밤 운전을 하거나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모든 댓글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댓글 섹션에 피드백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